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홈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자, 그제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와 미국 대선 어제 미국 토론회 중계로 인해 사흘 만에 찾아뵀는데, 자, 오늘은 경제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성수품 물가와 부동산 상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며칠 뒤면은 추석입니다. 근데 네. 이 과일 가격은 좀 잡혔는데 채소류하고 수산물 가격은 아직도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슨 과일 가격이 잡혔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위 물가를 계산할 때는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합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사과 가격이라든가 그밖에 뭐 배 가격 이런 것은 1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체감이 확 되진 않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채소 가격 그리고 뭐 여러 수산물 가격 이런 것은 여전히 폭등하고 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예, 배추 가격 53%, 냉동 참조기 12%.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있지만 또 치솟는 것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추석상 준비하시는데 상당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차림 뭐 걱정 많으실 텐데 뭐 지난해보다 좀 오른 것으로 좀 통계 조사가 좀 나온 게 있다고요? 네, 특히 많이 오른 것, 네, 많이 오른 것들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추 가격이나 또 참조기 이런 냉동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결국 추석 차례상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이 늘었겠죠. 네. 작년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추석 차례상 그 상차림 비용 자체가 20만 6천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0만 9천 원 정도로 1.6% 정도 미세하지만 좀 올랐습니다. 다만 채소류 가격은 작년 15,000원가량에서 올해 22,000원가량이니까 유독 채소류 비중은 좀 늘었다 이렇게 볼 단위가 수 자리가 있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물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쨌든 상차림은 해야 되는 거고, 자, 조금이라도 좀 할인받고 좀 알뜰하게 살 수 네.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신다고. 제가 이 MBN 프레스룸을 참 좋아하는 것이 현상만 지적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온누리 상품권을 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온누리 좋겠다. 상품권. 예,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면 할인율 10에서 15%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예,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니까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시면 그냥 전통시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점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액면금액의 5에서 10%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할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아내한테 꼭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요. 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냉동, 조기, 굴비 가격 올랐지만 예.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30%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을 수 있겠고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께는 서울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예, 역시 이런 상품권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더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일석이조의 혜택을 여러분께서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 서울사랑 상품권 두 가지 말씀하셨고요. 네. 자, 정부에서도 뭐 소비자 할인 받을 수 있게 뭐 다양한 대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것도 있습니까? 네, 정부 대책들도 방금 보여드렸었던 페이 앱을 이용해서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페이 앱을 이용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전통시장 어떻게 갑니까? 나 안 가는데요. 안 가는 분들 계시죠? 저는 상가 안 가는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이용하는데. 근데 온라인 쇼핑몰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농림 상품권이라든가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전통 상권에 전통 시장 온라인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서도 또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아주 좋은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어쨌든 가격이 올라갔으니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무, 배추 판매할 거 아닙니까? 네. 이 가격에 정부 지원 할인 20%를 적용하기로 15개 품목에 대해서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까? 오늘부터 예. 추석 연휴 동안 20%의 정부 지원 할인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소비하신다면
물가 부담되고 차례상 준비하기 참 부담되겠지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상품권, 어플, 그리고 정부 지원 활용. 자, 꿀팁 오늘 많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 자, 한번 그리고 추석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하시는 이 부동산 시장 한번 어떨지 짚어볼 텐데 자, 추석 이후에 대단지 분양이 좀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들썩이고 좀 관심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추석 연휴 중에 온 가족이 모이면 많이 말씀 나누는 또 대주제가 부동산입니다. 정치와 부동산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근데 정치 얘기하면 또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좀 피하고요. 부동산 얘기하자 하고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네. 추석 이후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분양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3만 4천여 개 가구의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꽤 많네요. 예, 서울 송파구에 있고요. 서울 강남구, 뭐 경기 뭐 금포 뭐 네. 이런 여러 지역에 걸쳐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니까 실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뛰어들 가능성이 좀 있는데 또 이 단지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 네, 어떤 단지 있을까요? 제가 특정 지역을 명확하게 거론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는 강남구 이제 청남에 또 송파구에 네. 이런 주요 지역들에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쏟아지고요. 특히 이 대단지 아파트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아파트. 그렇죠. 네, 재건축 분양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거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 집 마련 의사결정 하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재건축 말씀하셨고 또 신축 아파트 관심 뭐 굉장히 요즘 뭐 어제나 예전이나 오늘이나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얼죽아거든요. 아메리카노. 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네. 마십니다. 겨울에도요. 근데 얼죽신은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네. 곧 죽어도 신축이다.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전 아파트랑 최근 지어진 아파트가 정말 스마트 건물, 스마트 빌딩에 해당되니까 훨씬 윤택하고 좋은 품질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이 얼죽신이라는 열풍이 또 생겼는데 역시 얼죽신 열풍에 맞게 말씀드렸던 그런 분양권 시장도 과열되어 있고요. 분양권 거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피받고 거래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을 만큼 얼죽신 말 그대로 신축에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단지 한번 눈여겨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돈 되는 경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토론회 이후 대선 판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생길지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함께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어제 저희가 토론회 생중계로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봤었는데, 자, 미국 언론은 이번 토론회 승자를 누굴 꼽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해리스 부통령을 승자로 꼽고 있습니다. 해리스. 네, 일각에서는 초짜가 놓은 함정에 베테랑이 걸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94분간의 대결에서 대선 토론이 처음인 해리스 부통령은 초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찌르면서 계속 도발을 했는데 네. 7번째 대선 토론인 트럼프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 때와는 달리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봐도, 예. This is a poll of debate watchers, not of the country overall or the electorate, obviously. Harris's favorable rating was at 39%. After the debate, among these debate watchers, her favorability rating went up 6 points to 45%. 네, 보면서 뭐 트럼프가 좀 평소와 좀 다른데 뭐 말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젊은 유권자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바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끝나자마자 지지 표명을 누구한테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해리스 후보에게 지지 표명을 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 미국 가수, SNS 팔로워만 3억 명에 달하는 3억 명이요. 그렇습니다. 팝의 여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젊은 층에게는요. 정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SNS에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하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었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주 전에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짜 사진까지 게시하면서 지지를 탐냈었는데요. 그렇죠. 스위프트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지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어허.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가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스위프트가 자, 고양이를 아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해리스한테 지지 표명했다는 말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녀가 2명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고요. 자신의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해리스 후보를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죠. 제이디 벤스는 자식이 없는 비참한 캣맘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캣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자녀를 안 갖기로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주제로 이 뉴스 인터뷰를 하다가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 점을 아마 부각을 하려고 예전에 과거에 했던 말인데 이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요. 그 발언을 다시 역공격하는 의미에서 고양이를 안고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어쨌든 뭐 테일러 노미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바 있어서 뭐 영향력을 저희가 쭉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보면은 몇 가지 의아한 장면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민자들은 이 개나 고양이 뭐 반려견까지 먹는다고 주장을 해서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특히 더 민감한 주제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요. 이 트럼프는요, 이 미국이 이민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주장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네, 이 해리스는 굉장히 극단적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면서 좀 웃었습니다. 그리고 ABC 뉴스는 곧바로 확인 보도를 통해서 이 트럼프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자가 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그 순간에도 트럼프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가 봐왔던 트럼프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북한 문제를 두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두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리스는 이 트럼프와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 밀월 관계를 꼬집었는데요. 반면 트럼프는요. 자신의 대외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네, 어쨌든 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가 될 거라고 했지만 해리스 측에서는 한 번 더 토론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자신감도 보였는데 자, 그럼 어쨌든 이번 토론회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선 이 해리스 후보는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토론에서 굉장히 좀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를 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좀 상승세가 조금 둔화하던 이 흐름을 좀 반전시키고 싶어 하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공격에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큰 실수는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또 공화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2달 동안 이 경합주 7곳 캠페인 역량 투입 그리고 중도층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토론회 정리해봤고 미 대선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 기자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스포츠와 연예 소식 전해주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홍 기자님 보신 것처럼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손준호 선수 얘기인데
자, 영구 제명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 협회가 좀 공안이 압박을 많이 가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눈물로 좀 결백을 호소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본인은 지금 중국 공안의 압박 초기부터 아이들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내도 네가 있는 구치소로 데려올 수 있다 이런 압박을 했고 그럼 아이들은 누가 지키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곧 아내와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축구 어떤 승부조작 이게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산둥과 그 상하이와의 경기를 지목하고 공안이 지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줄곧 이거는 승부조작은 아니다 했는데 네. 이 재판을 앞두고 판사와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20만 위안 지금 말해지고 있는 처음에는 이것도 막 더 많았다 그래 60만 65만 근데 한 20만 위안을 금품수수 인정하면은 수일로로 내보내주겠다 해서 본인이라면 누구라도 거기 있었으면 나 같은 판단을 했을 거다. 그래서 20만 위안을 금품 수수를 인정을 하고 네. 마침 또 형량에 대해서 거래도 해서 이미 구금 10개월 돼 있었는데 형량을 10개월 징역형으로 하겠다 하니까 당장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를 했다.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과연 이 기자회견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신 분들도 있지만 의문이 풀리셨을까? 아직도 좀 석연찮네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결국은 그러나 그럼 20만 위안은 실제로 받았다는 거 아니냐. 3,7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이 부분. 그런데 왜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큰 돈을 받고 기억하지 못하냐.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의혹을 아주 시원하게 쓸어내렸다. 그런 상황은 아닌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손준호 선수라는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중국 리그에 진출해서 뛰다가 휴가차 돌아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작년입니다. 잡혀서 고초를 겪다가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돈을 맞습니다. 달라, 돈을 달라, 말라 이런 얘기가 오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를 두고 공안은 네.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중에 징징다오라는 선수는 이미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인데 동료라고 그 하는 돈을 동료가 건넸다는. 네. 그 사람이 이 손준호의 계좌에 20만 위안을 보냈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손준호 선수 측은 그 진진다오의 진술 그리고 나의 거짓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 3,700만 원을 손준호 선수가 받았다는 건데 이걸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3,700만 원을 출처 왜 받았는지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냐는 반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기자회견이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손준호 선수는 내가 좀 중국에서 연봉이 많았다. 실제로 한 2022년 기준으로 43억 원 정도? 이게 중국 축구 선수 전체에서도 한 6위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연봉이 많았다고 해도 하필이면 그 문제, 그 승부 조작 이 의심되고 중국 공안을 그렇게 보고 있는 그 경기 한 5일, 6일 뒤에 하필 또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로부터 20만 위안 적지 않은 큰 돈 3,765만 원 이 정도가 입금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 부분 사실은 기자회견을 할 거면 이 20만 원은 사실은 이런 돈이었어요. 네. 빌려줬다가 받은 돈입니다라든가 혹은 본인이 공안이 이런 판결을 가지고 중국 재판부가 이런 판결로 저를 징역 10개월을 내세웠습니다 하고 판결문이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에이전트 측은요. 본인들도 열람할 생각을 못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수원 FC로 복귀해서 뛰고 있는데 네. 대한축구협회도 그 판결문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이거를 언론에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열람을 요청을 고려해보겠다. 여기서도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본인이 오히려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은 억울합니다 하고 선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울하다만 얘기하고 있고 그 판결문조차도 고려한다라는 것은 마치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하는 부분이 있나 이런 의구심의 눈초리를 오히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은 저는 좀 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손준호 선수 또 그 에이전트 측에서 하셔야 국민들이 앞으로 이 K리그에서 뛸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기쁘게 응원할 수 있다, 지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중국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이 통보해서 영구 제명시키겠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는 일단은 스포츠중재재판소까지 가서 제소를 해서 끝까지 선수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뜨거운 가슴보단 냉정한 머리를 좀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우리에게는 좀 친근한 욕쟁이 할머니로 좀 인식이 되는 배우 김수미 씨 관련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70대 중반 나이입니다, 김수미 씨. 근데 때 아닌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도 건강 이상에 있어서 좀 쉬겠습니다 하고 사실 홈쇼핑이라는 거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네. 한 2달을 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모습을 봤더니 이제 홈쇼핑 시청자들이 봤더니 얼굴도 부어 있고 좀 그래 보입니다. 네, 말도 어눌하고 말도 너무 느리고 이 김치를 찢어야 되는데 김치를 끝까지 찢지 못할 만큼 그리고 오른손에 뭐 참기름병을 들고 있는데 그 참기름병이 덜덜 떨리더라. 불안해서 방송을 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혹시 2달의 휴식이 짧은 거 아니냐, 아직도 아프신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걱정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자,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일단 아들 이제 식품 브랜드 관련 회사의 이사로 있지요. 그 아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건강에 이상 없고 그건 녹화 영상이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방송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말이 느리고 어눌했던 건 임플란트 때문이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걱정을, 팬들의 걱정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려를 잠재우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발언들이 사실이기를 바라요. 정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이길 바라는데 과연 임플란트 때문에 이 정도일까 할 만큼 저도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고 이게 연예인에게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가을에 영화 가문의 영광 오랜만에 리턴즈 개봉할 때부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는 또 아들과 함께 또 횡령 혐의, 뭐 피소도 됐었고 네. 또 다른 뭐 꽃게대금 피소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긴 했는데 이렇게 영화와 관련해서도 또 어떤 송사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고 지금은 건강 이상설까지 말하자면은 이 김수미 씨라는 이 배우 연예인의 인생이 굉장히 이 70대 중반까지 상승 곡선이었는데 최근에 좀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잘 챙기시고 오히려 대중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서실 때 나서야지 조금 내가 공백기가 긴 것 같아 빨리 돌아와야 되고 서두르시는 게 더 악수가 될 수 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몸과 마음 좀 건강 챙기시고 방송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시원하게 욕하는 모습 한번 저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연애 소식은요. 이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이 법정 다툼을 하는 박송 씨 재판 얘기인데 자, 홍 기자님 어제 이 박송 씨 형수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네, 이제 이모 씨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이제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이 이전에 횡령에 대해서는 박송 씨의 이제 형수 이 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유죄, 또 이 씨에 대해서 횡령은 무죄였어요. 그런데 요번은 명예훼손에 관한 겁니다. 명예훼손은 뭐냐면 다수가 있는 단체방에서 어떤 박송 씨의 사생활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허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포, 이제 언급하고 또 이제 그 본인과 남편, 부부가 횡령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씨는 아니 내가 지금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그냥 나도 보도가 나니까 우리 부부가 아니 딸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해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을 뿐이다 하고 호소를 했는데 재판부의 어떤 판결은 달랐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일단 검찰 구형이 있었던 겁니다. 네. 판결은 이후에 있을 건데 검찰은 이것이 그런 이 씨의 주장과는 달리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어떤 유포의 행위다라고 봐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형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도 이 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해서 이건 뭐지라는 좀 반응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가 하면 이 형 부부와 횡령 혐의로도 박송 씨가 다투고 있는데 이제 곧 박송 씨 아이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소송이 길어지면 가장 큰 거는 박수홍 씨와 뭐 아내 또 태어날 아기, 가족이 지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도 피로도를 느낍니다. 연예인, 대중 연예인의 숙명은 본인이 조금 마음속에 더 억울한 게 있고 하더라도 이 대중의 피로도를 정말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사는 진행되더라도 마지막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오히려 중간중간 이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낫다. 들고요. 네, 지금은 뱃속의 아이, 태어날 아기에 좀 집중하고 행복한 모습을 대중에게 많이 보이는 그런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이 송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방법을 좀 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연예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사회 곳곳의 사건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임재 변호사님, 최근 들어 무섭고 좀 끔찍한 사건들이 유독 많이 벌어진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 한 50대 남성이요, 이 둔기로 여성 미용사를 폭행하고 내리치는 이런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용실에 들어가서요, 둔기를 휴대하고 미용사를 폭행한 영상이 CCTV에 그대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걸 말리는 손님이라던가 다른 직원들도 폭행을 이어갔는데요.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50대 남성, 이 여성, 이 미용사를 둔기로 아주 강한 힘으로 가격하는 거 보이시죠? 옆에 다른 종업원이 또 이를 제지하자 그 종업원 역시, 다른 사람 역시도 이를 강하게 둔기로 내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이 미용실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현장에서도 계속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한데 손을 밀치고요. 역시도 이제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어디선가 이 의자 같은 것을 가져와서 의자를 또 강하게 내던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제지하려고 하지만 지금 의자를 던지고 있죠.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과도 5분가량 더 대치한 후에야 스스로 둔기를 버리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보신 분들 미용실 가기 겁난다 이런 걱정하실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 교수님, 이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까? 20년 전에 손님이었던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우연히 이 미용실에 이제 들려서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좀 한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술 한잔 하다라고 하는 뭐 일정의 뭐 애정에 좀 근거한 구애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거절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무엇인가 낭만감, 분노감, 좌절감 또는 자신의 자긍심에 대한 아마 손상,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당일 뭐 음주한 그 상태에서 이 장소를 찾아가서 준비한 그 흉기로 그 머리 등을 이제 공격한 뭐 이런 것을 요약이 되는데 이것은 저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스토커의 여러 가지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그 유형 중에서 소위 그 애정망상형과 단순망상형 그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친밀한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체는 무엇인가 친밀하고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응징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현장에서 5명에 대한 또 아주 심각한 공격 행위를 한 그 이유도 이와 같은 이제 그 단순 또는 애정망상형 스토커의 특징이 어느 순간에서는 아와 피아로 구분합니다. 즉 내가 아닌 저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다 적이기 때문에 함께 응징과 공격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하나의 그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으로 요약이 되겠죠. 네, 분석과 함께 개인 의견도 한번 주셨고요. 술 마시기 싫다.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이런 봉변을 가하는 일,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충격일 텐데 그 피해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5년 넘게 지나서 얼굴 못 보고 살았죠. 그러고는 한 번 우리 가게를 지나가면서 야, 니 많이 컸네? 술 한잔 하자 그랬는 걸 제가 거절을 했고요. 엄청 친한 척 얘기를 해서 제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를 모른단 말이야? 너무 섭하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죠. 우리 직원이 받아서 그분이 이제 막 내를 안 바꿔준다고 욕설을 퍼부었나 봐. 근데 우리 직원이 언성을 조금 높였어요. 그리고 한 40분 지났나? 아까 전화 받은 누구야 하면서 와서 머리를 치고 내하고 커피 한 잔 마신 사이도 아니고 저도 궁금해요. 왜 쟤한테 그랬는지. 네, 임 변호사님. 스토킹이 맞는 것 같은데 엄벌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둔기로 폭행을 한 사건 이전까지는 일단 스토킹 양태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찾아오려고 하고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 다음으로 나아갔잖아요. 둔기를 가지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둔기로 머리 부분을 가격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네. 있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둔기로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 부분을 가격했다면 살인 미수까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조사 결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 정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될까,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한 대목인데, 자, 이 교수님. 네. 29주 신생아를요 변기에 빠뜨리고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렸다. 이런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그 5월 한 20일경에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그 광주의 그 한 그 상가의 화장실에서 그 29세 그 여성인데요. 그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변기에 이 아이가 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위험한 상태인데, 그런데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아이를 다시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아예 그냥 버리게 되는 이러한 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끔찍한 그 행동을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을 벌이고 난 바로 직후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극장 관람을 가게 되었고요.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러 가게 됐고, 아마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아마 긴급 뉴스가 나왔는지 이 남자 친구가 우리 근처 상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이런 또 가식적인 그 행동을 한 것까지 보게 되면 더 이제 충격적인 이런 것으로 유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도 이 그 여성이 이혼중 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자신이 그 양육을 제대로 정성껏 하기보다는 또 시설에 또 맡기기도 했고 이런 그 배경도 그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이를테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비난이라든가 아마 목전에 있었을 여러 가지 그런 부담 때문에 이런 끔찍한 그 아동 살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마는 둘째치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나, 그럼 시청자분도 많이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자, 변호사님, 이 또 법정 가서는 형량 낮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정하다는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살해하고 유기를 했고요. 그리고 태연하게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출산 직후라면 그럴 만한 몸 상태도 아닐 텐데 굉장히 대담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양형에 있어 참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산 직후 정상적인 판단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일반 살인죄가 적용이 되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동학대 살인죄가 이제 우리나라에 신설이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를 통해서 이제 살인의 결과를 고의를 가지고 일으킨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량이 아동학대 살인이 더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해당 친모는 애초에 내가 이 아이를 유기하고 변기에 빠뜨렸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적용을 한번 시도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와 이제 이 사체 유기죄의 적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어떻게 보자면 형량을 좀 낮추고자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중한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아동학대 살인죄를 적용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0년, 중형이 10년.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지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한데 많은 생각이 들게 하고 또 엄벌이 취해져야겠다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사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치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8월 24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거기 간 적도 없고 그날 저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 상황은 전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 장관께서 후보자 신분의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 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이, 그 제보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확인하셔야죠. 예, 내용 들으신 대로입니다. 김정욱 행정관님. 사실이 뭡니까? 오늘 다시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 내외가 이 기간 동안 골프를 친 건 사실인 것 같고 한 명이 같이 티샷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대통령 내외와 같이 골프를 칠 정도면 경호처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보자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장관인지 아닌지 모른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경호처장 이제 후보, 그다음에 국방장관 후보자였을 건데 그 정도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통령 내외의 골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하는 것 같고 제보자 내용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대통령 내외의 얼굴을 모르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서 그 제보자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김용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얼굴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본인이 확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장경태 의원 말로는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 친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날 쳤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측에서는? 어제 대정부 질문이었었잖아요. 저런 가십성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그 의원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실상은 제대로 먼저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김용현 후보자에게 이 후보자가 여기에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썼다라는 의혹 제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발이 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뭔가 증거는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었는데 지금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엄령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그냥 의원도 아니고 지도부에서 이런 무의미한 의혹 제기들을 계속하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정부 질문에 맞는 질문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꽤 컸었던 거는 김기현 변호사와 어떤 합작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굉장히 크게 제기를 했었죠. 그때도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그 제보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쪽 보좌관 측에서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어제 그 단톡방 멋쟁 해병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거기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가 되고 있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배지의 무게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의혹에 대한 신빙성 얘기, 계속되는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한 어떤 피로도와 진실이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김종욱 행정관님 상도 궁금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여기 의혹은 맞는 건지. 좀 이상한 게요. 예를 들면 모두가 야당을 한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한 시절에는 제보 가지고 다 문제제기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야당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야당에게 증거를 가져오려고 말씀하시는 건 과다하고요. 대부분 프로세스는 그런 제보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하고
국민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갖게 되면 국정조사 또는 청문, 특검이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대체로 해왔던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현 정부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대놓고 해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통화한 적 없습니다라고 소위 국회에 와서 상임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원식 지금 현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그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13번을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소위 의혹이 확산되고 그 의혹에 대해서 확증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이건 아니면 민주당이건 대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그것이 완벽한 허위이거나 거짓이라면 전 거기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 어떤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인 건데 아예 증거를 갖고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야당의 역할들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예를 들면 협소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접근 자체들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 장경태 의원이 장전의 부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전에도 이런 일이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사실 좀 아닌 걸로 좀 판명이 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뭐 그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김종석 행정관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번엔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보자를 본인은 신뢰해서 제보 내용에 대해서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한 발 좀 물러난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 한 명이 같이 티샷을 칠 정도니까 소위 김영현 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어떤 부분이 본인이 그렇게 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는 사과 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나름대로 제가 볼 땐 국회의원들 모두가 좀 이런 예를 들면 방식들을 갖다가 좀 존중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골프 회동 뭐 이런 설이 나오는 와중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 두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뭔가를 보고서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전의 부위원장이 생각도 좀 더 궁금한데 뭘 본지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쭉 확대도 하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언론 기사인데 이 김 여사가 마포대교 방문해서 119 순환 이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는 기사였는데 이 시간이 대정부 질의 또 시간이었고 두 사람이 또 한참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볼 수는 있습니다. 대정부 질의 시간이라도 다른 뭐 사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며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실망스러운 거는 대정부 질의 시간이었고 당시에 자당인 이현주 의원이 TMF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좀 히히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와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의 관련 페이스북에다가 게시하는 이런 것들도 뒤에 사진이 다 찍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근데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이 뒤에서 카메라들이 찍으라고 저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플래시가 지금. 예,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그 의원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확대까지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저거는 일부러 노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119 구조대와 간담회를 하면서 마포대교에 가서 그 마포대교가 실상 좀 슬픈 일입니다만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그 사진들이 언론에 기사가 나온 것이죠. 그 사진을 확대를 하면서 그 민주당 지도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아내가 지금 저기에 있어서 민주당의 프레임은 뭐냐면 이번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영부남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은 김건희고 뭐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실상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인의 배우자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이나 뭐 인권, 환경 이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이제 개최를 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라는 그 오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도 1위라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는 119 구조대원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하면서 네.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조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하거든요. 그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납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 사진을 확대를 하면서 마치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저렇게 희희덕대는 모습, 대정부 질문에 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저 모습은 정말로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전의 부위원장은 저 노출 장면을 의도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된 바입니까? 의도된 바라면 두 분은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뭐 제가 두 분 얘기를 어떻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대통령 부인이 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갈 수는 있죠. 근데 발언과 행보는 국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겠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난간을 높이는 조치를 했으나 현장에 와보니 미흡하다. 추가적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왜? 대통령 부인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소위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도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발언 또는 행동들을 보면 대통령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사게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나오는 날입니다. 2심 재판이. 그다음에 수심위가 소위 무혐의의 권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최재형 목사가 제기해서 소위 명품백 문제 관련해서 수심위가 다시 재개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야당에서 특검법을 법사위에 통과시킨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들으면서 야당이 잘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십시오. 가시되 제발 부탁인데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좀 적게 하시면 좋겠다. 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저기에 가서 어떤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진 찍으러 갔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 가지 않고 간담회만 했다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실상을 알고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악마화된 프레임을 만드는 거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토론 중에 여당 의원들과 또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방금 곽규택 의원처럼 위원장한테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빌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빌런이면 그럼 여러분들은 빌런의 꼬붕들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일일이 다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심할 때 지적합니다. 자, 유독 법사위에서는 막말과 고성 이런 어떤 신경전들이 많이 오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이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간다 이런 게 발단이 됐는데, 이런 발언이 자,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먼저 잘못한 겁니까? 저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4번째 최상병과 관련한 특검법, 제3자 그 대법원이 추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추천을 대법원장이 해도 결국 민주당의 마음에,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이는 어떤 산을 넘어야만 대통령이 그것을 임명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이러한 재추천 조항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은 공무원이 정치적 그 중립 의무를 위반을 하면 감옥을 간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그것을 한 발 더 넘어가서 본인에 대해서 빌런이냐, 제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의 저런 발언들이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어떤 겁박, 협박을 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행정이 짧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서로가 잘못한 거죠. 네, 둘 다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환기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말에 대해서 제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김종주 의원이 정신 나간 그랬더니 제명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곽기태 의원은 그 얘기를 자기가 또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요. 본인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반성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누워서 그냥 침뱉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 싸움도 좀 품격 있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수산물 사러 가면 얼음 위에 생선이 올라가 판매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죠. 이 신선과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얼음이 비위생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이곳은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한 수산물 가게 사장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컵들을 수거하더니 컵 안에 든 음료와 얼음은 배수구에 버리고 배수구에 걸러지지 않은 얼음들은 손으로 긁어 모아 생선이 든 상자에 뿌립니다. 누군가 먹던 음료의 얼음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건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19와 각종 질병으로 모두가 날을 세우고 있는 시기인지라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 속 업주 이미 비위생적인 얼음 관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계속되는 논란에 지역구청에선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네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화물차를 순찰차가 막아세운 드라마 같은 일이 알려졌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위협하는 한 트럭이 있죠. 작은 승용차를 밀며 경사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데요.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겁니다. 다급히 운전자가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이대로라면 많은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안양 동안경찰서 비산지구대 순찰차. 멀리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는 충돌로 차를 가로막으며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놀이터까지 불과 5m 떨어진 거리.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사는 어깨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의 순발력 있는 기지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